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열띠게 잘 들어주셔서 저도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네, 어, 그림책을 녹방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일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주 그렇게 해보고 이제는 출판사나 작가들한테 덜 미안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이제 강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 조금 더 재밌고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는 그림책과 인문학의 연관성, 그리고 그림책이 무엇이고 인문학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단은 그 인문학 자체는 제가 언급하기를 인문학은 인간을 위한 문학만은 아니다. 어, 이 세상을 구조하고 있는 생명과 자연, 우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 살고 평화롭게 이어가는 것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인문학을 연구하는 본질 속에는 인간이 주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생활 방식과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살아가고 그게 세계와 우주 질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인문학과 그림책의 연관성을 보고 다음 주부터는 주제별로 하나씩 풀어나갈 겁니다. 자, 그림책에서 인문학이 그림책으로 인문학의 소양을 키운다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림책을 깊이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그림책이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린이들이 보는 책인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인문학으로 연결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그림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림책의 진행 방식을 안다면 그런 질문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입니다.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가 찾아보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그림책 역시 세상을 담고 있어요. 그것을 규정하고 말하는 사람이 로널드 B. 토바이스라는 분인데 인간을 사로잡은 20가지 플롯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예술품, 컨텐츠들이 또한 이 세상에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은 결국은 이런 20가지를 담고 있다. 이 안에서 다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스포츠도 예술이라고 합니다. 스포츠의 경기의 룰을 모르면 그 즐거움도 흥미도 못 느끼죠. 얼마나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얼마나 짜릿하고 즐거운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스포츠도 예술이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역시 진행하다가 보면은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우리가 문학과 여러 가지 예술이 말하고 있는 지점도 있는 거죠. 스포츠뿐만 아니라 그림, 음악, 무용 모든 분야가 결국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고 그 희로애락이 가져가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플롯인데 그 플롯은 20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야기 진행 과정 중에 상당히 생소하고 낯선 용어들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쉽게 풀어나가는 것들을 어떤 단어 속에 집어넣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키워드 안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0가지 키워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건 추구함이에요.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네. 두 번째는
모험. 모험은 결국은 여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낭을 짊어지고 캐리어를 끌고 또 교통수단을 타고 어딘가를 가는 그런 것만의 여행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죠.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지. 결국은 우리는 시간의 여행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고 슬프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죠. 세 번째 키워드는 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는 친해지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갈등을 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마무리 짓고 이런 것들이 다 추적이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추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흑백 논리라고 말하는 구출인데요. 자기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옳은다고 말한 것들을 계속 강렬하게 주장하고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 이렇게 규정하는 흑백 논리. 그것은 우리 삶을 상당히 척박하게 만들고 어렵고 난처하게 만들어 버려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키워야 되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어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 모 유명인사 대권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서 이쪽과 저쪽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하고 취하고 배제하고를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이쪽에서 보면 이게 맞는 말이고 다른 쪽에서 보면 저게 맞는 말 같이 보이니까요. 이런 것 속에서 바른 것을 지향하기 위함을 바로 구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탈출. 용어가 좀 애매하죠. 실패와 성공인데 왜 탈출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 속에 놓여 있을 때 실패 속에서는 우리가 정지되고 멈추고 그 시간을 떠나가야 되거든요.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탈출이라고 그 속에 넣고요. 선과 악도 우리가 선택적입니다. 지극히.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지향하는 쪽에 따라서 이 방향 저 방향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할 건지 이런 것들도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또 경쟁 속에 놓입니다. 라이벌이라고도 하고요. 개인 대 개인의 라이벌, 국가의 라이벌.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이거 역시 라이벌의 확장이에요. 라이벌이 꼭 개인 대 개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예.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었어요. 중국을 손에 넣어야 자기네들이 세계에 우뚝 서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유령 국가인 만주국을 만들고 일주일 만에 20만 명을 죽인 난징 대학살.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개인의 작은 경쟁이 나아가서 이렇게 무섭고 어려운 국가 경쟁까지 일어난다는 것. 네. 또 희생, 참 아름다운 영어죠. 이타성, 가치지향적인 것. 그 희생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은 또 희생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희생자들은 제각각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데 누군가는 숙명을 따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기도 하죠. 이런 요소들을 전부 희생자라는 그 플롯 안에 집어넣습니다. 또 변모. 우리는 변화해 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냐. 여러분, 그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변화해 갈 때 자유선택이긴 하지만 남을 희생시키면서 변화할 건지, 남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변화할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변모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숙.
결국은 잘 나아가는 것, 성장이죠. 사랑, 유혹. 유혹도 상당히 매력적인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게으름도 유혹에 속하고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모든 것을 유혹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인물 사건 배경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짜여 나가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죠. 유혹도 상당히 몫이 큰 플롯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따를 때 어떤 행동을 결정하냐, 이거 역시 중요한 플롯 중에 하나고요. 변신, 변모,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지독한 행위, 성격이나 결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20가지 플롯이라고 하고, 이 안에 인문학의 모든 스토리들, 상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림책 안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구현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설이든 그림책이든 비문학이든 또 과학기술이든 어떤 것도 결국은 이런 질서 속에 놓여 있어요. 그 질서가 시대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진실은 영원하지 않고요. 정의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시대 그 상황에 따라서 질서와 정의는 달라집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 때는 가족관계가 일부 닫혀있죠. 지금은 어때요? 일부 닫혀있으면 안 돼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정의이고요. 이렇듯 사람의 삶의 질서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20가지 플롯도 구현되는 형태가 약간 다르죠. 이야기도 다르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재나 배경도 시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배경과 지금의 배경은 다르죠. 그런데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는 인간의 욕망, 탐욕, 변화, 변모,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지금의 삶의 인간의 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해요. 배경만 다를 뿐이죠. 인간의 모습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비슷한 건 뭐냐면 인간의 기본 인지와 개념은 같다라는 거야. 아무리 시대가 달라도 우리가 인지하려고 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질서는요. 그런 차원에서 20가지 플롯은 고대나 지금이나 다 통한다는 이야기고 어느 장르나 다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말하는 소나무. 표현 방식이 다르지만 이 안에서 여기에 인물의 흐름은 고대나 지금이나 같아요. 자, 등장하는 소녀는 이 책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나무는요. 딱 봐도 나무는 크고 상당히 친절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역시 이 아름드린 나무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지도자와 흡사한 모습이고요. 선지자, 스승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존재와 대상이죠. 그 대상을 이 소나무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소나무로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나무는 저도 가끔 저를 돌아보고 반성해요. 한 분야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경험과 축적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나 새로 들어온 사람들 또 후배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많은 부분을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좋은 노래도 2번 들으면 듣기 싫죠. 마찬가지로 훈계하고 지도하려고 하는 말들을 누가 많이 듣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떠나가 버려요. 슬픕니다.
좌절하게 되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살아온 난데? 라고 상처를 받아요. 대부분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죠? 변모할 때이네요. 성장해 나가야 되고 자기가 선택한 행동과 생활 양식을 책임져야 될 때입니다. 괴로워 있는데 소녀가 찾아오죠. 그 소녀에게 자기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소녀는 뜻밖에도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아요. 듣기만 합니다. 맞장구 쳐주고 호응해줘요. 깨닫죠. 아, 나와는 달랐구나. 내가 한 행동은 남이 말하기 전에 나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 생각을 강요하고 따르기를 원했는데 반성한 소나무는 이제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대뜸 변해지지는 않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내 몸을 불사를 만큼의 고통도 견뎌내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진정하게 거듭납니다. 이제는 경청하는 자세, 다른 사람에게 호응하는 방법을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니 다시 떠났던 사람들이 모여들고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섬기는 시기가 오죠. 그리고 수평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나 현재나 거의 비슷하게 진행돼요. 변모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히 떠나게 될 것이고요. 자기를 수정하고 변화해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또다시 외로움을 벗어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의 것으로 체화할까요? 결국은 이 책 안에 있는 인물이 생긴 문제를 같이 공감해 나가는 거죠. 공감해 가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비판하면은 부정적 언어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걸 끄집어내고 비난하는 것으로요. 그게 아니에요. 비판, 비평은요. 4대 문학 중에 하나예요. 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구조물을, 창조물을 가지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인물은 어떻게 활동했고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탐색하고 느끼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는 건 결국은 비판적 사고 때문이에요. 그리고 창의력에서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예요. 비판적 사고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융창성도 있고 민감성도 있고 독창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발휘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비판적 사고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소나무에게 부딪힌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그로 인해서 합리적 의사소통이 만들어지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죠.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결국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판적, 합리적,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추론이라든지 적용이라든지 이것도 또한 인물에게 생긴 문제를 가지고 자기화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확장되고 정서 확장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시한 것은 단편적인 예일 뿐이고요. 인문학적 범위와 거기에 해당되는 일부분인데 어떤 것은 그걸 다시 만들어 보기를 한다든지 뒷이야기를 재구성해 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림책과 플롯의 연관성이라면 이걸 다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림책에 담아놓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과 방식, 아까 20가지 플롯 안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선긋기가 되죠. 여러분들이 그 선긋기를 해보세요. 시작 부분에서 제가 다 읽어주었을 때 보다는 몇 커트만 줄여서 말씀해 드리면 즐거움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더 넓히고 키워나가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것까지가 좋은 수업으로 만드는 거죠. 강연자와 학습자가 서로 파트너가 되어서 100으로 만드는 일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몫인데요. 제가 20가지 플롯으로 말한 것을 지금 제시되는 책들을 가지고 선긋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 이 책은 이 항목에 해당되겠구나. 이 항목에 해당되겠구나.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긋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책들도 키워드들을 만들어내고 상징적 의미를 만드는 연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한 낡은 타이어의 두 번째 여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 2막에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직장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을 설계하는 것으로 이 책을 읽어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괜찮아요.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딱 그들에게 대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전과 후, 전에 구조화되고 체계화해서 뭔가 진행된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폐기 처분되는 시점, 그리고 나아가는 시점, 그 전과 후가 바로 낡은으로 규정할 수가 있겠어요. 너덜너덜 헤어져서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유치원생마저도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나의 길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닌 것이 있어. 그렇다면 그 저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낡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이 꼭 인생 2막으로 접어드는 대상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낡은 타이어는 자동차와 하나의 구조가 되었어요. 자동차 바퀴를 굴려가는 과정 중에 단 하나라도 이 조직에서 빠지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어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은 어떤 것도 함께 갑니다. 스스로 어우러진 조합이죠. 그리고 이제 그 타이어는 멈춰버려요. 타이어가 멈춘 게 아니라 이 함께 어우러져서 갔던 이게 그 전에 진행이라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이 이제 해체되죠. 멈추니까. 더 이상 가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 자동차 안에는 개가 새 둥지를 이루어요. 어쩌면 이 자동차는 개의 집으로 몸체는 거듭날 수 있겠죠. 그 또 다른 삶이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타이어는 아직은 멈추고 싶지 않아요. 온전한 자기 모습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조직 안에 있던 자기가 아니라 독립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죠. 처음으로 온전한 자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가다가 아무것도 만나지 못하는 외로움의 시간도 보내보고 그 안에 물이 고여서 하늘을 담아보기도 하고 그 물이 증발되는 곳에 동물들이 놀러 오기도 하고 거기에 모래가 쌓여서 새 생명을 잉태해요. 꽃들도 키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진짜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이 가짜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 전에 열심히 살았던 모습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을 때 인생이 끝난 게 아니죠. 새로운 시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 이 상황에 나의 삶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변화와 변모, 지속되어 가는 것, 희망, 거듭나는 것, 이런 것들이 엄청난 플롯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책 하나를 볼까요?
아까 이렇게 플롯들을 넣다 보면은 우리가 짐작하고 몰입하고 함께 읽어나가는 중에 우리 안에 이상한 동요가 일어나요. 그건 기쁨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고 절망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들은 어떻게 진행될까? 빨강이라는 책으로 한번 또 살펴볼까요? 물론 타이어에서는 없었더냐 하면 있어요. 모든 책들이 아까 플롯과 플롯을 잘 읽어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감정들이 스며드는 거예요. 빨강은요. 속과 겉이 다르게 태어나 버렸어요. 이것이 정신과 몸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과 외모가 다를 수도 있고 원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요. 원한다고 해서 잘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은 모든 것을 말해볼까요? 그랬더니 빨강은 다른 친구들은요. 연두인데 연두 옷을 입고 태어났고 주황인데 주황 옷을 입고 태어났는데 빨강은 외모는 빨강인데 속은 파랑이에요. 그래서 아주 소심하게 그 애는 빨강이었어요 라고 적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진한 글씨가 아닌 소심한 글씨로 써져 있을까요? 여기서 이미 어떤 이야기로 나갈까 살짝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빨강은 열심히 씁니다. 쓸 때마다 빨강이 안 나오고 파랑이 나옵니다. 주변인들은 놀려대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해요. 왜 너는 빨강이 빨강색을 안 하냐고. 너답게 살아라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수없이 고민을 해서 써봐도 빨강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라가 이제 바닷물에 색이 필요해. 너가 좀 그려주겠니? 하고 파랑을 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를 알아지게 되는 거겠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용기. 비슷해요. 빨강하고. 그래서 내가 나아감은, 나다움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그로 인해 세계 평화에 합류할 것인지, 어떤 용기라는 책은요, 이렇게 태어났고, 진정한 성공은 많은 것을 갖고,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신랑감을 얻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으로만 알고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도 안 되니까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에서는 오리라고 말합니다. 충격을 받게 되죠. 잠시 자기의 절망에 빠졌다가 그 병원에서 안내하는 치료센터로 가서 힐링을 합니다. 힐링이 아니라 멈춤, 그리고 명상, 자기 완전한 자기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오리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오리가 되어서 날아가죠. 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를 갖게 된 거죠. 이 안 속에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룰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행복하지 못한 것을 세상 사람이 정해진 룰이 아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갔을 때 비로소 자기의 행복을 찾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느끼는 순간에 우리가 세상의 룰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인정받는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불행하고 슬프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무기력감에 빠졌던 순간들을 벗어나서 자기다움을 찾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 얼마나 공감이 간가요. 이만큼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말을 거는 인문학 키워드가 또 다른 컨텐츠가 얼만큼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림 작가의 눈으로 본 세상을 해석해서 그림과 글로 옮기는 것들은 예전에는 불과 현대사회에서도 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답이 있었어요. 등장인물이라든지 주인공이라든지가 아동문학 속에서는 특히 공부 잘하고 예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모범생 이런 친구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회는 그렇게 킹카가 아니라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 뭔가 잘 되지 않는 우리, 그 속에도 자기답고 뭔가 나아지려고 하는 수많은 우리가 요즘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전개 방식이 달라요, 이제는. 그림책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장으로 쓰지 않고 글로 그림으로 나타내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좀 다른 차원의 전개 방식이죠. 이런 것들을 나와 동일한 현상을 느끼게 되고 통찰하면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설까요? 바로 상당히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괜찮아져요. 하루하루가. 어제와 오늘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 월등하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세상 속에 굉장히 멋지게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제와 오늘은 비슷한데 이런 기분을 느끼는 순간에 책 안에서 자꾸자꾸 이런 공감되는 기분, 설렘, 행복함, 이런 나아감 이런 것들을 만나고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상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생활이 돼요. 저한테 참 밝고 즐겁고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감정들이 제 안에 스며들었고 삶 속에 녹아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걸 읽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림책으로 인문학을 느끼고 사유함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을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승화된 미적 감각을 느끼게 되면은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스며들까 보여드릴까요? 네, 용기가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참 놀라운 변화를 만끽하게 돼요. 모험, 위로를 받게 되고 공감하고 설레고 호기심을 갖고 기쁘고 기대감에 찹니다. 그리고 나누고 배려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타인을 대할 때 상냥해져요. 이거는 자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겉으로 일부러 상냥한 척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멘트가 접대용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상냥함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에서 내 마음이 성장했고 내 마음에 어떤 그 인문학적 소양이 깃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멋진 과정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림책의 사랑에 빠진 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해요. 쌤, 요즘 제가 밝아졌어요. 지치고 피곤한데도 또 어떤 열망이 들어옵니다. 무슨 현상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안에 이런 감정들이 자꾸자꾸 스며들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끼는데 그림책으로 쉽게 만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소양들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좋은 현상이죠. 이제 여기까지 1교시 동안
과연 그림책의 인문학이 얼마나 축적되고 드러냈을까라는 질문 속에 제가 20가지 플롯을 통해서 또 그 안에 어떤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사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사고를 길러내고 그 속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나감과 함께 나의 변화를 스스로 만끽해 보라고 1교시 때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금방 만나요.